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함께하는 북콘서트, 여기서 북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이 아니라 북을 좀 알고자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우리 이북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신 모건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신 우리 김웅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를 막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교수님 본인 소개 좀 해주셔도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한국교회사에 물론 다양한 주제가 있을 텐데 특별히 북한교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연구하게 되셨는지 그런 좀 계기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감리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또 지금 현재 감리교 목사인데 대학원을 한신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대학원을 하면서 70년대 후반인데 그 당시 교회하고 정부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 한신대학에 와서 교회와 국가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고 그것을 그 뒤에도 계속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북한에서도 정규와 정치가 충돌하고 또 어떤 때는 협력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북한까지 연구를 하게 됐죠. 한 30년 됐습니다. 제가 1992년에 해방 후 북한교회사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출간을 했는데 벌써 그 뒤로 한 30년이 됐습니다. 감리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신대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공부하셨던 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변선한 선생님도 한신에서 공부도 그렇죠.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당시는 그 감리교에 대학원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 한신대학에 대학원이 가장 먼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신에 와서 공부를 하셨죠.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같이 함께 연대해서 많은 걸 해야 되고 또 감신 상당히 훌륭한 교단인데 이렇게 또 같이 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북한은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는 폐쇄된 듯한 느낌이 많고 정보를 알 수가 거의 없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서북 기독교라고 할까? 그다음에 또 평양 같은 경우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아마 그렇게까지 불린 거니까 상당히 우리 한국 개신교의 원산지라고 해야 될까? 너무나 복음의 뿌리가 되는 곳인데 그 앞뒤 맥락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특별히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이렇게 남북이 분단 체제가 되고 나서는 북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서 기독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시기하고 일제시대의 하여튼간 부흥의 핵심이 됐던 그 시대하고 나중에 이제 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이후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북한 38선 이북 지역은 1945년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특히 평양이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1945년 분단되자마자 이제 북쪽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이 그 북한교회 지도자들, 이제 아직 월남하기 전이죠. 북한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평안남북도하고 황해도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 아마 평양은 서울보다 신도들이 더 많을 거다. 그렇게 기독교의 중심지인데 이북이 지금 김일성 정권이 건설하려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기독교인들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1945년 그 무렵에 네. 그 무렵까지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통계마다 조금씩 틀린데 1945년 이후는 네. 남쪽에서도 그렇고 북쪽에서도 그렇고 이 교인 수가 얼마가 되는지 통계를 못 냈습니다.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예. 1941년에 조선 총독부가 낸 통계가 예. 그래도 가장 가까운데 1941년 일제가 그러니까 조사한 거죠. 네. 거기 보면 모든 종교를 다 조사했는데 한반도에 예.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함경도 또 이쪽으로 와서 그 평안도, 황해도, 예. 또 강원도 일부 예. 그쪽 지역의 기독교인을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약 26만 명이에요. 41년에 야, 그렇군요. 예. 26만 명인데 그 당시 남쪽은 그러니까 서울 이남이죠. 예. 은 약 25만 명. 아, 서울을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1941년 그 통계가 맞다면 예. 거의 반반인데 예. 북쪽이 약간 많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938년 장로교가 낸 통계를 보면 예. 뭐 지금은 장로교가 많이 갈라져 있지만 1938년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장로교 연감에 보면은 훨씬 더 북쪽이 장로교의 경우 통계니까 예. 뭐 압도적으로 장로교는 많습니다. 네. 네. 장로교가 이렇게 38선 이북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황해도에서 평안남도, 평안북도까지가 예. 그 교회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교인 수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북 지역의 그 교회는 한국 기독교 운동을 이끌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컨대 1907년에 대부흥운동 예. 또는 그 전에 1903년에 원선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북한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지역이 이북이다. 예.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이끌어왔다. 또 그 뒤에 3.1운동. 네. 3.1운동도 지금 북한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예. 3.1운동도 서울에서 그 탑골공원에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를 벌였지만 예. 그날 만세 시위를 3월 1일 날 벌인 지역이 북한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뭐 그 10개 가까이 되는데 예. 남쪽은 서울밖에 없었죠. 예. 많은 희생제를 낸 지역도 또 북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것뿐만 아니죠. 예. 뭐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예컨대 신사참배. 예. 1930년대 신사참배를 이제 전부 한국교회가 하게 되는데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했던 지역도 이 평양을 중심으로 예. 이루어졌습니다. 평양신학교 중심으로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사참배 반대는 이제 일제에 대한 저항이고 1907년의 대부흥운동은 뭐 신앙운동의 새로운 갱신 같은 건데 그 모든 것들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런 점에서 사실 남한 지역 교인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될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한국은 그 전에 조선은 유교 문명 사회였고 유교의 그 중앙 그런 정권에서 좀 소외된 지역들이 아무래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쉬웠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저희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쨌든 개신교는 유입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북쪽으로부터 좀 초반부터 일찍 그런 상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많이 유입되면서 자생적으로 발달하면서 그쪽이 훨씬 더 일찍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 평안도 위가 이제 압록강이고 예. 저쪽 한경도 위로 가면 이제 두만강인데 그 중간에 백두산이 있고 저희가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그 방문해서
북한 지역을 보면서 뭐 아, 기도도 하고 중국 쪽에서 그렇죠. 또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쪽 지역의 교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걸 얘기를 들려주고 하는 여행을 최근에 제가 한 10번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지역에 가면 이제 들려주는 얘기가 이 평안도에 그러니까 압록강 위쪽에서 기독교가 중국 기독교가 이제 중국인들이 먼저 수용한 기독교가 이제 남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저 한반도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압록강 이제 건너편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봉천 그 압록강이 신의주인데 신의주에서 건너가면 단동입니다. 중국. 거기를 옛날엔 그 조선 시대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넜죠. 그런데 1910년에 다리가 놔집니다. 그 다리가 놔지면서 철교가 만들어져요. 압록강 철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은 이제 중국 대륙으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는데 1910년부터는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대부분 가죠. 그런데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서 건너가면 단동인데 단동에서 서북 쪽으로 약 그 200km를 올라가면 봉천이라고 있습니다. 봉천. 지금 심양이라고 그러죠. 중국 말로 선양, 뭐 심양 또는 봉천인데 그쪽 지역에서 이제 영국 계통,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모르니까 이쪽 신의주 지역, 그러니까 신의주가 생기기 전에 의주, 신의주 바로 옆에죠. 그쪽 청년들이 봉천까지 가서 성경 번역을 같이 하고 그 한글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단동적으로 와서 압록강을 건너와서 신의주로 평양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수용한 지역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거로도 너무 의미가 있네요. 한국 제가 아주 어릴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왔지만 우리는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기독교 복음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에서 배를 내렸잖아요. 당시 제물포.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서울에 들어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만주 지역의 기독교가 한국인들의 그런 수고로 압록강을 건너서 오게 된 거죠. 이 압록강을 건너서 온 기독교가 평양까지 이제 왔다가 나중에 다시 저쪽 함경도 쪽으로 가서 두만강을 건너서 지금 용정, 연길 그쪽에 이제 우리 조선족들한테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단동 위쪽에 있던 그 기독교가 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반도의 역사적 숨결을 묻혀서 다시 용정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장 선교사들이 함경도 쪽에 있으니까 한반도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제 그 경험이 들어가 있는 기독교가 다시 용정으로 가게 되니까 훨씬 더 한국인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기독교를 전하게 된 거죠. 그쪽은 이제 김학연 선생 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쪽 동네가 전부 다 바뀌고 저희 문익환 목사님이라든가 뭐 신의주 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지금 서북 쪽에는 신의주가 이제 건너 바로 이제 그 단동인데 이쪽 동쪽으로 가면 해령이 중심지였죠. 해령. 함경북도 해령. 그 해령은 지금 용정 쪽으로 가면 용정에서 50km 정도 우리 조선 쪽으로 오면은 그 해령을 볼 수가 있어요. 삼합진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해령 시내가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 당시에 뭐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목회했던 해령 시내가 이제 훤히 보이는 거죠. 그쪽은 이제 그러니까 중심지가 해령이었고 그다음에 이쪽은 신의주가 중심지였는데 193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두 사람의 신학도들이 예. 평양으로 옵니다. 예. 한 분은 이제 한경직 목사고 한 분은 이제 김재준 목사인데 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경직 목사님이 먼저 평양을 오는데 1932년일 겁니다. 32년에 평양에 와서 그 장로교 선생 마펫이 세운 상업학교, 숭인 상업학교에서 성경 교사로 일을 합니다. 이게 뭐 교목 겸 이제 성경 교사인데 아마 그게 1932년부터 34년까지 그 일을 하다가 신의주에 목회 자리가 생겨서 신의주 장로교회로 떠납니다. 당시 이제 한경림 목사는 이제 그 전도사 신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주에 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죠. 그래서 신의주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신의주라는 지역이 이제 중국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 기독교를 수용해서 그 기독교를 다시 남쪽으로 전파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로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거고 한경직 목사님이 1934년에 학교를 그만두시면서 그 교목 자리를 숭인상업학교 교목 자리를 김재준 목사님한테 물려줍니다. 하시다가 또 몇 년 뒤에 저 용정 그러니까 지금 간도 지금 연길이죠. 연길 쪽이죠. 거기서 거기 그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은진중학교 있는데 은진중학교로 추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은 아마 1937년일 겁니다. 37년에 평양을 떠나서 은진중학교 이제 교목으로 가는 거죠. 이제 교목 겸 성경교사로 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은진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냐면 강원용 목사님, 뭐 안병무 선생,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국 장로교 특히 기장에 지도력을 발휘할 분들이 당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김재준 목사 그 당시는 이제 장로교가 이제 분열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선교부만 캐나다 선교가 담당했던 지역이지만 하여튼 뭐 한국 조선 예수교 장로였죠. 그 큰 장로교 틀 안에서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쪽은 그러니까 신의주 쪽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던 지역이니까 미국하고 연관이 많았고 이쪽 해령 쪽 온성 쪽으로는 캐나다 장로교하고 관련을 많이 맺게 된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1950년대 와서 장로교가 이제 분열하면서 기장 쪽 인물들은 해령과 간도 이쪽 그 다른 그룹은 신의주라든가 뭐 그런 지역이 중심이 된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 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미국 북장로교 쪽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선교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하고의 좀 뭐 분위기 차이랄까 무슨 그런 것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신우 쪽으로 와서 그 함경 북도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그분들의 그저 간도라든가 만주로 이주해간 그 삶의 체험이 뭘 만들어낸 것인지 뭐 두 가지 다 있었는데 특별히 그 미국 그러니까 북장로교 이쪽 그 평양 위쪽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과 뭐 평양의 이제 선교 그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교 지부를 두고 평양이나 뭐 선천 같은데 선교 지부를 두었죠. 그다음에 그 옆에 강계 쪽까지 뒀는데 그쪽에서 일한 선교사들은 한반도 전체를 보면 조금 보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신학 성향이요. 서울보다 서울은 언더우드 같은 경우 조금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온건하다고 할까, 조금 리버럴하다고 할까 그런 신학적 경향이 있었는데. 평양에서 일했던 마페 선교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언더우드보다 조금이라고 해도 많이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충돌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숭실 학교가 있는데 숭실 대학이 있는데 왜 서울에
연세대학을 세우려고 하느냐. 아하. 연세는 언더우드가 세우려고 했죠. 그렇죠. 그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서울은 세속적인 도시고 아하.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예. 서울로 보내면 다 버린다. 아, 그 정도였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대학 논쟁인데 논쟁이 예. 심했습니다. 예. 그만큼 마펫을 중심으로 한 평양과 신의주, 강계이 쪽은 네.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서울이나 이 한경도에서 활동하는 캐나 장로교 선교사들은 조금 덜 보수적이었습니다. 예. 그런 점이 사회 문제, 역사 문제 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죠. 역시 그 이북 기독교가 우리 한국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앙의 모태고 뿌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 이거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싶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또 네. 일반 대중 강의다 보니까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우리 한국의 복음의 모태였던 이제 기독교가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 남북 전쟁을 겪고 또 해방의 혼란을 겪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럼 어떻게 그 이후로 적응해 나갔나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독교, 또 협력할 수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1946년 이제 봄이 되면 초여름이 되면 뭔가 좀 하나 단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기독교를 대변하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죠. 예.